지난 15일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이 삼척 앞바다에서 8시간 동안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부두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이 배는 함경북도에서 출발해 6박 7일 동안 최소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 삼척항에 도착했는데 군은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당초 북한 어선은 해상을 표류하다 발견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남측으로 넘어올 목적으로 삼척 부두에 배를 댄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군이 사안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책임을 묻지 않겠다던 군 당국의 입장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일본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다쳤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3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어 산사태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루 앞둔 오늘 중국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상과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로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과의 1대1 대결에서 크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은 7월과 8월이 다가옵니다. 오늘 뉴스미션 취재팀은 한강과 서해바다로 나가서 생존 수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체험해봤습니다. 최근 강남의 한 카페에 생긴 전자담배 전용 흡연 공간입니다. 흡연자들에겐 편리해 늘고 있지만 실내 흡연을 줄이는 추세와는 맞지 않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깃배와 여객선이 수시로 오가고 여름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지난 15일 오전 6시쯤에 이곳에 배가 한 척 들어왔습니다. 예, S자를 그리면서 들어와서 호줄을 던져 부두에 멈춘 것은 북한 배였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탔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군은 바다와 항구의 경계망이 뚫린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한 배가 소리 없이 들어온 과정을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선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습니다. 길이 10m짜리 작은 배엔 식량과 연료, 그물이 실렸습니다. 이튿날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 오징어 어장에 도착한 뒤엔 이틀 동안 다른 배들 사이에 섞여 오징어 잡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일 무리에서 벗어나 남쪽을 향했습니다. 밤 9시쯤엔 NLL을 넘었고 다음 날 오전 6시쯤 울릉도 동북쪽 약 55km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날씨가 변해 엔진을 끄고 잠시 표류하던 배는 해가 진 뒤에 방향을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14일 밤 9시쯤엔 삼척항 동쪽 약 5km에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또 엔진을 껐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할까봐 해가 뜨기를 기다린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배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삼척항 방파제를 돌아 부두에 배를 댄 시간은 오전 6시 20분쯤. 때마침 산책을 나온 주민이 수상한 배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배에 탄 4명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인민복과 군복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은 30분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배가 6박 7일 동안 최소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 삼척항 부두에 호줄을 던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군인 한 명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건 15일 오전 7시 20분. 북한 배가 삼척항에 정박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은 당초에 북한 어선이 표류해 와서 동해상에서 데려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가 한국까지 스스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강원도 삼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어민을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좀 깜깜해져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조 기자가 서 있는 곳까지 북한 선박이 스스로 왔다는 거죠? 네, 지난 15일 새벽 6시 20분쯤에 이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왼쪽에 있고 화면으로는 오른쪽인데요. 이 취재진이 오늘 확인한 CCTV에선 6시 14분쯤에 이 항구 안쪽으로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이 항구 안 한가운데로 들어오던 북한 선박이 갑자기 방향을 크게 꺾어서 약 8분 만에 이곳에 뱃머리를 댔습니다. 이 우리 주민의 신고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게 6시 54분쯤이니까 30분 정도는 이곳에 정박해 있던 셈입니다. 예. 넘어온 사람들이 그곳 주민들하고도 직접 얘기도 했다고요? 네, 우선 이 북한 선박은 요즘 우리나라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소형 나무배였습니다. 이 구형 엔진을 달고 있어서인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순찰차가 도착하기 전에 산책 나온 우리 주민이 이 수상한 이 배에 다가가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또렷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근처의 방파제에서 제일 먼저 북한 선박을 본 분이 문천석 씨. 지금 옆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목격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침 한 6시경에 방파제를 나오니까 배가 저 항구 밖에 있던데 그 작업 미역 채취를 좀 해가지고 한 7시, 6시 반, 7시 가까이 돼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배가 자연적으로 혼자 이 항구를 도로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저 배가 한국에 있나 하고 배만 구경만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올라 하는데 경찰차 구인들이 이 방파제에 막 오고 야단됐더라고. 그래도 나는 북한 배인 줄 모르고 예.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내 이거 발견한 배가 이거 북한 배구나 이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북한 배라는 것은 뭐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냥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배가 없는데 배가 도로기도 천천히 도로고 배가 또 생기기도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예. 저도 이거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그 배를 단디 보니까 이 방파제 밑을 돌아오니까 배가 적으니까 배가 잘 보이지 않아지요. 예. 그래 여기 민간인들 뭐 낚시하고 이러다가 그 뭐 휴대폰 이야기를 좀 이래 했는 모요. 그리고 나는 그 미역 채취하는 걸 싣고 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올라서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예. 그 배가 이제 북한에서 온 배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 탄 사람들을 혹시 좀 자세히 보시진 않으셨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아니 그 처음에 들어올 때는 뒤에 이제 치 잡은 사람 하나 하고 봉판에 한 사람 앉았고 예. 두 사람 양쪽에 서가 있더라고. 예. 항구 안에 들어올 때는. 예, 그래가 서가 있기 때문에 옷에도 저래 뭐 서가 된 거고 배가 저래 속력이 약하나 이랬는데 그러고부터는 나는 뭐 그것에 대해서 북한 배라 생각을 안 했지요. 예. 안 하고 집으로 올라와서 뉴스를 알겠습니다. 보고 이제 저 예. 배 탄 사람들 사진을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흐리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복장이 예. 인민군 복장을 예. 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맨 앞에 탄 사람의 복장도 그렇고 혹시 그 복장 같은 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나 보죠?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아무 그런가요? 생각지도 안 하고 배만 보고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차 위에도 배를 싣고 막 댕기고 이러니까 예. 그 뭐 가장 고기 잡으러 왔는가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이래 북한에서 생각을 이 하고. 배가 북한에서 온 배란 걸 아셨을 때는 상당히 좀 놀라셨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도 모르고 집에 이제 여기 그
미역 채취했는 걸 자전거에 싣고 갈라하다 보니까 예. 경찰차가 들어오고 군용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북한 배인 줄도 몰랐어요. 예. 그 집에 가서 유수를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봤던 배가 이제 북한 배인가 이러더라고요. 예, 그 배가 저 부두에 닿을 때쯤에는 이미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무장한 구인들은 그 이제 우리가 다 정박했을 때 예. 그 구인하고 경찰이랑 다 와 있었어요. 다 아, 와 정박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정박한 다음에 이제 예, 벌어진 제가 일이군요. 그 주변에서 제가 다른 자전거를 미역 채취 자전거 타고 예, 주변에서 다른 분들도 자전거 배를 타고 올라올 때는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도 그 처음에 이 배가 북한 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네요. 예, 그 뭐 저 항구 지금 삼척 항구에 배가 그래 많이 드나들어도 예, 이거 뭐 바다에 떠 있는 걸 이 북한 배라고 서로 다 몰랐지요. 모르고 그러겠죠. 저가 그 항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희한하게 생겼다고 자꾸 이래 이제 보고만 있었지 그 방파제 전박해 가지고 예, 민간인인데 접근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 집에 와서 이제 이 북한 배 예. 예,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문천석 씨였습니다. 다시 조승현 예. 기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자, 문천석 씨 말고 그날 그 북한 배를 본 어민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온 시간이 뭐 앞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해가 환하게 뜬 뒤였습니다. 이 배를 댄 곳 바로 앞에서 그 새벽 조업을 다녀온 어선이 그 멍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코앞에서 북한 사람을 본 그 중에 한 어민이 4명 모두 햇볕에 오래 그을린 듯이 까무잡잡했고 체격이 왜소했고 또 몹시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위판장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이 바로 옆에는 방파제가 있는데 방파제를 따라서 아침 운동을 하던 주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 배를 직접 본 사람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간 오선민 기자가 어민들을 많이 만나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은 이 구멍 뚫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발표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소식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로 들어올 때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유히 부두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 시스템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자마이 다 필요가 없잖아 말 돈 들여가 해라도. 특히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에서 130km나 떨어진 삼척으로 오기까지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쯤에는 부위 같은 것도 다 깜깜하게 들어가지고 내다 돌려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조업을 다 하는데. 북한 어선을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몰랐다는 군 당국의 해명도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작기 때문에 뭐 예라상에 안 잡히고 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애초 발표마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안 써있고 뭐 영어가 뭐 이상하게 써져 있더라고. 저게 북한배가 이나 그러면서 장에다가 모든 게 너무 안 맞는다 이거 정말. 80% 무대기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JTBC 오선민입니다. 이렇게 오늘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당초 군 당국이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북한 어선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만 해도 여러 번 말이 바뀌었습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당초 북한 어선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안과 해상에서 정밀 수색 정찰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의 엔진이 고장난 채 바다 위에 표류해 있다가 군 당국의 수색으로 발견됐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늘 어선이 부두에 정박된 채 발견됐고 해경 경비정이 어선을 예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이미 부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군 당국은 또 앞서 어선이 움직이지 않고 해류 속도로 떠내려오다 보니 근무자들이 구별하지 못했다며 기동을 했으면 분명히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선은 표류한 게 아니라 직접 부두까지 항해해 온 것이었습니다. 감시체계 부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군 당국은
해안영상 감시 체계에 1초 동안 2회 포착됐지만 당시엔 정지돼 있어서 남측 선박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밝히지 않은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도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17일 군 당국은 책임에 대해서는 거론할 부분이 아니라며 병사 징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시 활동을 다했고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목선을 보고 우선 이게 너무 작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보트, 그러니까 놀이배 정도로 느껴질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 멀리 옵니까? 네, 일단 이 배는 1.8톤짜리 목선입니다. 예. 해군과 어민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실제로 오징어 잡이가 한창일 때는 이런 배들이 종종 건너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의 숫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중에 이런 배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런 어선의 경로를 좀 보면 이번에는 특히나 울릉도에서 50km나 더 떨어진 그러니까 먼 바다를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걸 감안하고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예. 지금 그 항로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어로 활동을 한 건 맞다는 건데 뭐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수에 의뢰한 이 GPS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출발부터 다 모든 흔적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국정원은 이 어로 활동으로 위장을 해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세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어로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로 활동을 그냥 위장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초반에는 실제로 어로 활동을 했고 예. 북측에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위장 그 조업을 하고 나서 넘어와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중간중간에 어떤 항적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왜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3일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우리 영해 위에. 네, 우리 그 영해에서 약 3일 정도 가까이 이제 머물렀던 건데요. 예. 이 배 안에 식량이 있고 또 날씨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도가 높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보면 이 기름을 아끼려고 중간중간에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구를 준비하고 사전에 위장 어업을 했다라는 이런 점을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하긴 뭐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끌 수밖에 없는 게 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름통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뭐 이해는 가는데 이게 그 먼 바다까지 이 조그마한 배로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 정도 건너가는 배 정도로 보여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선이 떠내려오는 동안에 해안 감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목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작아서? 둘 다입니다. 군은 선박을 탐지하기 어렸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일단 예. 작은 목선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기상 상황이 파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 특히 이 목선의 높이가 1.3m인데 이 파도가 그보다 높은 1.5에서 2m였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또 속도도 느려서 거의 떠내려오는 정도로는 이 레이더상으로 식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추가 브리핑에서는 이 올해에만 이 같은 목선 60여 척을 식별해서 다 돌려보낸 적이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기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약간 모순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도가 그만큼 높았으니까 안 보였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돼서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좀 궁금증은 많이 남네요. 군 당국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4명이 다 지금 민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한 사람은 군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4명이 민간인 것으로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온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뭡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 신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정보로만 좀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 남한에 남은 2명은 선장과 선원 1명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선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일종의 가정 불화를 좀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원은 북한에서 이 한국 영화를 상습적으로 본 혐의로 최근에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올라간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떠났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배에 타고 있던 4명 다 모두 송환 계획서에 처음에는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네, 조금 전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좀 취재 추가를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예. 모두 4명이 송환 확인서를 썼다가 이 선장이 맨 먼저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원이 뒤따라서 그럼 나도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2명은 남기로 했고, 그리고 당초 알려진 대로 나머지 2명은 이제 북한으로 가기를 원해서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둘이 뭐 여기 내려와 있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좀 더 경위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일단은 좀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일본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서쪽 바닷가에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밤 11시와 자정 넘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황을 시시각각 알리면서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에 윤서령 특파원이 급히 가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은 정확하게 어딘가요? 네, 지진은 이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10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규모 6.7의 강진이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제 발생했던 지진에서 가장 강력한 이 흔들림이 느껴졌던 니가타현 무라카미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흙 제방이 무너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방의 절반 정도가 푹 꺼진 상태입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흙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도 전부 무너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쪽뿐만이 아니고 뒤쪽을 보시면 제방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흙제방이 무너질 거에 대비해서 파란색 시트로 위쪽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그나마 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과 동시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만인 오늘 오전 1시에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서쪽 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워낙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미약한 수준의 쓰나미만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진이 일어난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 스가 관방장관은 지진 발생한 지 약 50분 만인 밤 11시 10분쯤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마가타현 등에서는 수천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이 무라카미시의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주민들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강력한 흔들림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진 것은 밤 10시 22분이었습니다. 30초가 안 되는 짧은 흔들림이었지만 책장이 무너지는 등 가재 도구는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今日私も10時頃寝ようかなと思って歯磨いて布団に入って座ったら揺れだしさ、すごい怖くて怖くて。 지붕의 기왓장들도 깨지거나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공원묘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전날 밤 흔들림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한때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열차 일부 구간도 마비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니가타현 무라카미시의 기차역입니다.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려고 찾아왔던 승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까지는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약 100km 떨어진 사카타역까지는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여지는 없습니까? 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9번의 여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강력한 흔들림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밤 사이에 시간당 20mm 정도의 비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있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니가타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일 평양으로 가는데 오늘 북한신문인 노동신문에 시 주석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살려주고 북핵 문제는 중국을 빼고는 안 된다. 이런 속내도 내놓은 셈이죠. 강희연 기자. 북한의 대표적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 일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즉 시진핑 주석의 글이 실렸습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전진해왔다며 이번 방문으로 중조 친선 관계에 새로운 장을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 일면에 자신이 쓴 칼럼 형태의 글을 실은 건 이례적입니다. 2001년 장쩌민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땐 도착 성명이 노동신문 이면에 실렸고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했을 땐 서면 연설이 노동신문 이면에 실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체면을 굉장히 크게 세워주는 제스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스처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북 제재로 중국이 북한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많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치적 지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교육, 인프라 등 유엔 제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갈지도 관심입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이죠.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체 어디를 갈까 싶은데 북중 관계를 강조하는 장소들이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 시 주석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후진타오와 장쩌민 주석을 공항에 나와 맞았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가며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회담은 숙소로 유력한 백화원 영빈관이나 노동당 청사의 김 위원장 집무실에서 열 걸로 보입니다. 만찬 뒤엔 대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김 위원장이 개막 공연을 챙겨본 것도 시 주석의 관람을 준비한 걸로 읽힙니다. 이튿날엔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장소를 찾을 걸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방문이 예고된 북중 우이탑은 보수공사가 진행된 걸로 전해집니다. 마오쩌둥 장남이 묻혀있는 평양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도 예상 방문지로 꼽힙니다. 평양 인근의 공장이나 과학기술 전당 등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일정이 짧습니다. 2005년 2박 3일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유리공장과 시범농장을 찾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우리 대표 선수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금 전인 8시에 저녁 자리가 끝났는데요. 청와대 잠시 연결하죠. 심수미 기자, 우리 선수들의 솔직한 말들이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만찬 자리에는 21명의 선수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는데요. 귀국 후 기자회견보다는 사뭇 긴장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여기 와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대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매우 좋고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오고 싶어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마지막 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결승전을 봤다고 했습니다. 준우승이라는 성적도 대단했지만 과정이 더 좋았다면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유쾌함, 또 기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 등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구는 투지와 정신력만 강조해왔는데 한 단계 발전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축구 대표팀을 청와대로 부른 게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오늘이 처음인 거죠? 네, 우리 남자 축구 사상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한 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이었고요. 그 전에는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 4강이었습니다. 오늘 만찬 자리에는 이 멕시코 대회 주역 신현호 감독도 참석해서 자신을 넘어선 후배들을 치하했고요. KBS 나라라 슛돌이에서 이강인 선수와 출연했던 유상철 감독, 또 축구계 원로인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가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에 대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책임자 참석과 성실한 자료 제출이 전제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 실정에 대한 낙인만 거둔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 회의가 잘 안 열려서 뵙질 못했습니다. 83일 만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였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잡는 회의로 한국당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지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다만 절차적인 그 계획서 채택권이기 때문에 당에서 알아서 진행해달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참석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까지 국회 정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면 경제 원탁회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일 양국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새롭게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이미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새롭게 제안했다고 밝힌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 출연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를 수용할지 검토하겠다는 대목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은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일본이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반응은 예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 외무성은 거부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한국 측에도 이런 거부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공소장 내용을 파악했는데 여기엔 손 의원이 친구에게 부동산 구입을 설득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손 의원의 보좌관이 남편에게 결혼 20주년 선물로 부동산을 사주겠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에 적힌 손혜원 의원의 혐의 중 하나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대선 직후인 5월 18일 목포의 커피숍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당시 목포시장 등으로부터 받았고
한 달 뒤인 6월 충북 괴산에 있는 대학 동창집에서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데 목포가 유력하다며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선 의원이 공무사가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게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선 의원의 보좌관은 그해 9월 4,500만 원짜리 토지와 건물을 남편 명의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결혼 20주년 선물로 사주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선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선 의원과 목포시장 등이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홀로 나가는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도시재생 전략계획 한 부를 접어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선 의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 의원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에게 보안 자료를 받은 게 5월 18일이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일주일 전인 5월 11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겁니다. 선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채용 청탁을 했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성태 의원에 대한 조사 방향도 주목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11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전 회장이 비서실에 청탁받은 내용을 건넨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걸쳐있던 지원자들을 추가 합격시키는 건 사기업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과 관련해선 이 전 회장이 딸의 근무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력 인사 조사는 현재 김성태 의원만 빼고 모두 마무리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KT 새노조 등이 김 의원을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한 만큼 김 의원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관청에서 경비나 시설 관리 같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무직이라고 하죠. 이게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지원자가 늘었는데 채용 과정이 허술합니다. 한 지자체에선 합격자들이 무더기로 위장 전입까지 해가며 가산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017년 말 동해시청 공무직에 지원한 A씨는 서울에 사는 누나와 조카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원이 많을수록 서류 심사 때 점수를 더 준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가족을 위장 전입시킨 겁니다. A씨는 최종 합격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지난달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를 쓴 합격자는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동해시청 공무직 합격자 48명 중 12명이 위장 전입을 했다 적발돼 한꺼번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합격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당시 채용에는 10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0대 1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지원자가 몰린 겁니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 지자체 측은 문제 합격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말그대로 이제 지자체의 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애매하죠. 공무직 채용을 놓고 잡음이 나온 건 동해시만이 아닙니다. 경남 함안군에선 전현직 공무원과 군의원 가족을 뽑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또 충남 서촌군에선 공무원이 아는 사람의 자녀를 심사도 없이 공무직으로 바꿔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과자 봉지 하나라도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 수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특히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오늘 뉴스 미션은 한강과 서해바다로 가겠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은 서효정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이 한강의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이렇게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 물놀이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를 타고 놀러 가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나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뉴스 미션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있는 생존 수영 교육센터입니다. 배나 비행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합니다. 기자도 물에 들어가는 훈련부터 참여해봤습니다. 물에 떨어질 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렇게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이 손으로는 이렇게 다른 한 손을 고정시킨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 들어간다. 입수. 무의식적으로 손을 뗐더니 코에 물이 들어옵니다. 학생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손만 놓지 마, 절대. 왜 손 놨어? 물 위에까지 떠오른 다음에 손 놓는 거야. 물속에선 체력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발차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오래 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뒤로 누운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한 20분 이상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잘 버텨서 구조가 된 그런 실제 사례도 있다더라고요. 구명조끼가 없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이 빠지면 한 1분은 버티겠죠. 안 될 수도 있겠다. 한 30초? 이럴 땐 돗자리나 과자 봉지, 페트병이라도 이용해야 합니다. 초보자도 처음에 돗자리 이렇게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펼 때가 힘들 것 같아요. 펼 때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펴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버려요? 버려. 이거를 앞에다 놓고 하나를 던져. 이런 거 잡고. 허리가 안 닿나? 오, 떴어요? 너무 신기해. 강이 아닌 바다에 빠졌을 땐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천 바닷가의 수온은 15도 정도입니다. 이게 6월 평균 이 대천 바닷가의 수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배 위에서 체온을 재보고 또 물에 들어갔다가 체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다시 재보겠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기자의 체온은 37도. 40분 정도 있다 나와 보니 35.8도를 가리킵니다. 저체온증 초기입니다. 거센 조류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바닷가 한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9번 부표를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손을 놓고 아무런 수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금방 멀어져 갑니다. 언제 저기까지 갔지? 제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흘러왔는데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9번 부표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에 빠졌을 땐 수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몸을 웅크리거나 팔짱을 낀 채로 물에 떠서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러고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아무런 수영을 하지 않고도 아마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익혀두지 않으면 갑자기 닥치는 사고 상황을 대비하기는 어렵겠죠. 미리 조심하고 준비해야 이 만일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미션 서유정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16개월 앞두고 성대한 출정식을 했습니다. 지난번 슬로건과 비슷하게 재선 구호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도 미국 우선주의로 세계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출정식 현장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열리는 플로리다 올랜도 아메이 센터입니다. 4시간 전부터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love Trump! We love Trump!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몰려든 지지자들은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는 이유로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경제를 꼽았습니다. I just think the country's going in a good direction. The economy's great, and I like the way he, puts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정치인과 달리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I think he's made promises, he's keeping promises, and that's what I like about him. 빨간 모자를 쓴 2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이 4년 더를 외치는 함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슬로건으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를 내걸었습니다. We will indeed keep America great.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트럼프의 대선 출마로 내년 11월 3일까지 504일간의 미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개막했습니다. 1대1 대결에선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에선 현직인 트럼프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예측할 수 없는 선거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랜도 아메이 센터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황은 그에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주요 후보들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성은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나타났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죠. 따라서 지켜봐야만 됩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인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풍향계로 꼽히는 아이오와 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존적 위협이라는 바이든의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가장 허약한 인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상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후보 중 양강으로 꼽힙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과 샌더스에 모두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앞선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20명 가운데 6명에게 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바닥 민심은 좋다, 여론조사가 가짜라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 자체 조사에서도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두 자릿수로 바이든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 등으로 흥행몰이에 나서면서 주춤한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선거일 직전까지 트럼프의 우위를 전망한 기관은 보수 성향의 라스무센 등 몇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를 높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중 무역 전쟁의 성패가 재선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9년 전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에 마크 에스퍼 현 육군성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대행의 사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훌륭하게 일해온 셰너헨 대행이 인준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에게 헌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But I did not ask him to withdraw. He presented me with a letter this morning. That was his decision. 앞서 USA 투데이는 셰너헨 대행이 2010년 8월 전처와 술을 마신 뒤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까지 이 문제를 조사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셰너헨 대행의 10대 아들이 야구 배트로 엄마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일이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셰너헨은 현재 본인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수장의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미국 육군사관학교 동기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집회가 열리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습니다. 1998년 코소보 전쟁 당시에 성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에 증언한 여성 활동가가 제2회 김복동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소녀는 1년 전 36살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당시의 상처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직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크라스니치 군맨 씨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이용수 할머니와 기원옥 할머니가 상을 건넸습니다. This award is going to give me the motivation and courage
to be the voice of the voiceless. 고 김복동 할머니가 남긴 상금은 코소보의 또 다른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습니다. Yes, to never give up and always fight for justice. So it is very important to stand in solidarity, to show solidarity for other survivors, to know that we're not alone. JTBC 이수진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10년, 5만 원권은 어느새 가장 많이 쓰는 지폐가 됐습니다. 경조사비를 낼 때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5만 원권을 씁니다.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탈세와 뇌물, 비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5만 원권 뭉칩니다. 또 계속 찍어나는데도 어딘가에 숨어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5만 원권의 명함을 송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백지에 밑그림을 찍어낸 뒤 신사임당의 얼굴을 더하자 5만 원권 형태가 갖춰집니다. 5만 원권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폐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 조폐공사에서도 5만 원권을 제일 많이 찍어냅니다. 시중에 풀린 장수 기준으로도 5만 원권은 2년 전 1만 원권을 제쳤습니다. 5만 원에 등장해 지폐를 찍는 데 드는 비용도 한 해 6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조폐공사를 떠난 5만 원권은 은행을 거쳐 시민들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설날 세뱃돈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경조사비로도 자주 건네집니다. 주로 이제 그 상가집이나 이렇게 결혼식장 이렇게 갈 때도 저희 5만 원권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내죠. 간편하죠. 한 장으로 딱 하니까. 반면 5만 원권이 나오면서 경조사비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도 큽니다. 탈세, 비자금 사건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도 싱크대 서랍장에 숨겨놓은 검은 비닐봉지를 열었더니 5만 원 지폐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잠기면서 지하 경제를 떠받친다는 비판도 듣습니다. 10년간 찍어낸 5만 원권 중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90% 이상 돌아온 다른 지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5만 원권이 돌아오는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중국산 옷을 국산 브랜드로 라벨만 바꾼 뒤 비싸게 판 유명 디자이너가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라벨가리 수법입니다. 27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팔았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의류 창고입니다. 유명 디자이너 A씨가 팔던 옷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티셔츠와 블라우스의 안쪽을 뒤집어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시돼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중국산 옷 7,000벌을 2년간 국산으로 속여 팔아 7억 원을 챙겼습니다. A씨가 쓴 수법은 이른바 라벨갈입니다. 원래 라벨을 떼어낸 뒤 메이드 인 코리아와 본인의 브랜드가 적힌 라벨을 다는 겁니다. 가짜 라벨을 단 옷은 전국의 대형 백화점 12곳에서 팔렸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만 원에 파는 중국산 티셔츠는 6만 원에서 7만 원에 팔았습니다. 27만 원짜리 중국산 코트는 130만 원으로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선 세관이 적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품을 저희가 100% 다 검사를 하지 않잖아요. 갈았는데 이걸 내가 차이나인지 코리안지 우리 그건 알 길도 없고.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매장에서만 팔던 닭껍질 튀김이 서울과 수원, 부산에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발 팔아달라는 한 소비자의 인터넷 글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요즘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대기업 신제품도 쥐락펴락할 만큼 힘이 셉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서울의 한 치킨 매장. 닭껍질 튀김을 찾는 사람들로 평소 4배가 넘게 붐빕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핫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몇몇 매장에서만 팔던 메뉴가 서울까지 온 건 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먹으려고 했지만 자카르타 폭동 때문에 포기했다면서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게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한 겁니다. 다음 날 이 업체 고객 게시판은 관련 글로 도배됐습니다. 거기서 처음 유명했던 게 그거 보고 바로 알게 돼갖고 그래서 꼭 한번 나오면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3년 전 공장이 불에 타면서 단종됐던 과자도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다시 나왔습니다. 아이돌 멤버가 반갑다고 과자 영상을 찍는가 하면 3개월 남짓 동안 1,000만 봉지 넘게 팔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시한 제품들은 소비자의 재미를 자극하면서 굉장히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빔라면 소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자 아예 소스만 따로 판매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JTBC 이세늘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였던 BI에 대한 마약 수사가 무산된 경위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당시 경찰은 집중 수사로 30명가량의 마약 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BI 사건을 처음 제보한 A씨만 빨리 검찰에 넘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고 재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검찰이 요구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8월 초 마약 밀반책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2달 동안 마약 사범 36명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이 중 1명이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A씨입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지 9일 만인 2016년 8월 31일에 검찰로 보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A씨를 빨리 보내라고 재촉해 BI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마약 사범 32명 가운데 A씨만 8월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31명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2016년 10월에 검찰로 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요청이 없었다면 A씨만 미리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약 구매 의혹을 받고 있는 BI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초에 YG와의 유착 의혹을 받은 건 경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제보를 받아서 검찰에 넘긴 사건도 YG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큰 줄기입니다. 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의 일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넘긴 가수 BI의 마약 수사 의혹 사건을 어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A씨 측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BI가 신종 마약을 하고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를 알린 A씨를 협박했으며 결국 YG와 경찰의 유착으로 사건이 덮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착 의혹 당사자인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자 A씨 측이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건을 넘기면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내일쯤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6년 A씨를 조사했던 경찰 수사 관계자들이 당시 검찰의 사건 지휘도 문제 삼고 있어 검찰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결국 경찰 유착과 함께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밖에 없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YG 소속 가수였던 승리가 횡령했다고 의심되는 액수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빼돌린 돈이 2배가 된 겁니다. 경찰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보내온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서 승리의 횡령 금액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가수 승리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밝힌 버닝썬 자금의 횡령 규모는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보강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승리가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5억 원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측이 버닝썬 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승리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린사모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지난달 31일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엔 승리의 권유로 버닝썬에 투자하게 됐고 린사모의 금고지기 안모 씨가 승리 측과 버닝썬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을 수차례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 이문호 씨에게서도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승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승리가 직접 챙긴 돈이 늘어난 건 아니라며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승리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보낼 계획입니다. JTBC 류정호입니다.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북측에 쌀을 보내는 건 2010년 수해 지원 이후 9년 만입니다. 이번 지원에 약 1,270억 원의 예산이 쓰이며 쌀은 도정 등을 거쳐서 빠르면 다음 달에 북한에 전달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충남 당진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49살 강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에 정규직으로 임용됐는데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선 이상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강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시신을 부검해서 사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 회장의 막말 논란 이후 대형 교단이 한기총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대학교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학생선교회 관계자는 한기총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돼 있다 보니 한국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외를 떠돌던 조선 왕실 유물 2점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경매에서 사들인 백자 항아리와 도장에는 조선시대 왕실 가족이 쓴 물품에 붙인 궁자가 들어있습니다. 백자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가 결혼한 집안에서 쓴 것으로 보이지만 상상의 동물 모양으로 손잡이를 만든 도장의 주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베이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조어인데요. 베이핑 카페부터 베이핑 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담배들을 이렇게 실내에서 피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커피숍 프랜차이즈입니다. 유리문에 흡연 금지를 알리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른바 베이핑룸 안쪽인데요. 재떨이 대신 피우고 난 담배를 버리는 용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전자담배만 피울 수 있는 곳이란 겁니다. 환풍기는 따로 없고 밖으로 창문만 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일반 흡연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전자담배 전용 공간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냄새가 안 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피는 사람도 담배 냄새 싫거든요. 냄새만 조금 덜한 것뿐이지 건강에 나쁜 거는 똑같은 상태잖아요. 일상을 확대시키겠다는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흡연실 설치 비용을 댄 건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담배업체. 이 업체가 지원해 만든 전자담배 흡연실은 전국에 70곳이 넘습니다. 세일즈 마케팅용으로 사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흡연을 하지 못하는 흡연자들에게는 덜 해로운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거를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고.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흡연실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지 법률 자문 구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 체육, 음악 이런 행사에 그 외에는 후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부는 2025년까지 실내 흡연실을 모두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흡연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각종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간판에 큰 글씨로 카페라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홍보하는 건데요. 안쪽 모습은 어떨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과 소파를 마련해 카페처럼 꾸며놓은 매장. 실내에서 자유롭게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커피는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다. 정식 카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조해서 하는 요식업 쪽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5번째 여기 있잖아요. 블로그랑 유통업체 전자담배 판매점. 현행법상 카페 등 음식점은 금연구역입니다. 이 때문에 판매업으로만 등록해놓은 채 각종 음료를 함께 팔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흡연구역입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의 경우 이렇게 실내에서는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요. 이른바 물담배를 파는 가게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수십 명이 모여 연기를 뿜어냅니다. 이거는 니코틴이 일단 없고 물로 피는 담배여가지고 이게 담배 연기 냄새가 크게는 안 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담뱃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잎이 아닌 줄기 등으로 만든 전자담배나 물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 수입된 관련 제품만 30여 종에 이르는 상황.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점유율 10%를 넘겼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9,200만 갑이 팔리는 등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청소년 흡연으로 논란이 된 전자담배 줌도 지난달 출시됐습니다. 중학교 애들 지금 들고 다니면서 피워요. 수업 시간에 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뒤집어진 사건도 있었고요. 손에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달 초 식약처에서 해당 담배들의 유해성 분석을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1년 가까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반 담배와 달리 전자담배와 물담배 모두 그 유해성과 간접흡연 피해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담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차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전방 GP. 영화는 그곳에서 벌어진 남북으로 갈린 젊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경계하고 가까워지고 소통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결국 어느 한순간의 반전에 의해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영화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비무장지대에서 떠돌던 소문 아닌 소문들, 즉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적이곤 했던 그 많은 소문들의 극히 일부를 현실의 얘기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어떠할까? 몇 년 전에는 가장 경계가 삼엄해야 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배를 누르고 달아나는 일이 종종 벌어져서 우리 군을 민망하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철책선 3개를 넘은 뒤에 GOP 생활관 문을 똑똑 두드려 모두를 당황하게 했던 북한군의 이른바 노크 귀순. 그 이후 귀순하고 싶으면 누르라면서 설치한 이 귀순 유도벨이 북한군의 담력 놀이로 변질됐었다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마주한 다른 현실, 즉 실제 상황. 휴대폰 좀 빌려주십시오.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뒤에 남쪽 바다에서 사흘 밤을 보낸 북한의 목선은 스스로 삼척항에 배를 댄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 실제 상황은 마치 7년 전의 노크 귀순처럼 차라리 상황 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를테면 해상판 데자뷰라고나 할까. 그게 무장한 배였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는 걱정과 공포는 그 배에 얼핏 보기엔 유유자적해 보였던 궤적과 반비례해서 극대화됐습니다. 영화 속의 잠시 동안의 낭만은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수백 킬로미터를 왔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언뜻 보기에는 그저 놀이배 수준으로 보이는 작디 작은 목선 한 척이 몰고 온 현실의 무게감이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주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먼저 보도해드리고 팩트체크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였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며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당 차원에서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교안 대표는 차별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ILO 규정이나 또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거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추가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은 인종차별적인 데다가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는
상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워낙에 논란이 됐고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서 자료와 통계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86조 7천억 원, GDP의 4.57%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올해는 93조 7천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천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황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노동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황 대표는 세금 얘기도 했죠. 네. 세금을 근데 외국인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세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천억 원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특히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 노동자도 원천 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을 냈습니다. 황 대표는 처음에는 세금 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가 여기서 번 돈은 냈지만 기여는 없다라고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에 바로 붙는 이른바 직접세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내고 있고 이것 말고 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내는 간접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0%를 국내 소비에 썼으니 간접세를 낸 것은 물론이고 소비 활동으로 경제에도 기여한 겁니다. 이 밖에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산입됩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나눠서 좀 최저임금을 차별하자라는 무리한 발언을 하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들로 보이는데 어쨌든 법까지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네.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평등권 위배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약도 깨야 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으로 생기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 협약을 우리도 1998년에 비준했습니다. 국내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파리의 환노위로 정했습니다. 파리의 환노위. 예. 뭐 외유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취소가 돼서 외유성 출장의 계획은 무산됐는데 계획을 좀 따져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 김학용, 강효상 그리고 신창현, 김동철 의원이 원래는 내일 모레 21일 날 모스크바와 파리로 외유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출장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시 일정표 중에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한 것들을 좀 보면 21일 날 떠나는 6박 7일의 일정인데 일단 21일 모스크바로 떠난 다음에 일요일에는 러시아 남부에 있는 볼고그라드에서 교민 간담회를 열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모스크바의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서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일정이 좀 주목되는데 다시 프랑스의 파리로 가는데 여기에서 6.25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이나 외통위도 아닌 6월 25일이긴 한데 환노위가 굳이 프랑스까지 가서 6.25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석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는 이유는 오로지 저거 하나 때문에 간다는 얘기였나요? 제가 그래서 환노위 측에 물어보니 원래 프랑스의 일자리 문제를 좀 알아보러 가는데 일단 마침 저 행사가 있어서 저 행사도 확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확정된 일정에는 25일에는 저 일정만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24일 일정도 좀 의아한 게 러시아에 가서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러시아는 2017년에서야 쓰레기 분리수거 법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울 건 없고요. 만약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가르쳐주러 간다면 의원들만 가서 뭘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엊그제 모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환노위에서는 저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져서 취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가 안 열린다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예. 하필 이때 가려고 하는 게 조금 적절하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6월은 늘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는 달입니다. 그렇죠. 예. 예. 환노위 이슈가 특히 많습니다. 잠깐 보면 최저임금제 문제도 남아 있고요. 탄력 근로자나 역시 뭐 52시간제 근무제 관련돼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판단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국내 문제를 더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던질 게 없다로 잡았습니다. 예. 뭘 던진다는 얘기인가요? 의원직인데요. 아, 의원직. 예. 검찰이 어제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래 손 의원은 과거 차명으로 목포에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내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겠다라면서 강하게 의혹에 대해서 반박한 바 있는데요. 예. 일단 의원직은 던질 일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예.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예.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려면 내년 4월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직은 던지고 싶어도 던질 게 없다는 본인 주장입니다. 근데 뭐 다음 총선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가 마포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마포을 지역위원장에 정청래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원래 정 의원은 마포을 지역구 의원이었고요. 손혜원 의원에게 물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사실 의원직은 애초부터 던질 수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져보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전재산 기부는 남아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이를 감안해서인지 어제 페이스북에 목표의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현재 검찰은 조카에게 여러 건의 부동산을 물려준 게 있는데요. 그중 한 건이 차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재판을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내가 더 두려워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두려운 걸까요? 뭐가?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인데요. 네네. 여야의 평가는 상반되지만 대하는 태도는 같습니다. 두렵다, 무섭다인데요. 예. 일단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보다 잘 대처해야 된다고 조언했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도 어제 한국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래위 얘기의 수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야당에서는 수사가 야당에 집중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더 두렵다고 한 건 그럼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우리도 예.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양 후보자가 가진 칼날은 양면적이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양 후보자가 아니고요. 윤 후보자. 죄송합니다. 예. 윤 후보자가 가진 수도 칼날은 있죠. 양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상호 이전 원내대표도 어제 라디오에서 우리도 두려워하는 분이다. 우리말도 잘 안 듣는 분이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뭐 야당에선 엄살이라고 하진 않을까요, 혹시? 물론 여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앞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우리말도 잘 안 듣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검찰총장이 여당이라고 해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흔들려 왔기 때문에 일단 의혹과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윤 후보자의 경우 강골 검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예. 일단 우상호 의원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은 일단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떨 일이 없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예. 뭐 그게 정답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경주 등 일부 영남 지역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과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휴대폰을 썼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보도해드렸죠. 취재한 두 기자가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ouching heat freezing on my skin. I pretend you